지금부터는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생명의 화학적 기초, 수용성 환경에서의 약한 결합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5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챕터에 서론을 보여주고 있는 17페이지 그림을 한번 17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생화학에 대한 깊이 이해하려면 화학 원리를 알아야 함을 이제 강조를 한 적이 있죠. 이 챕터와 3장에서는 기초 화학의 개념 중에서 생화학 이해에 필수적인 것을 익혀보고자 합니다. 특히 상호작용 또는 결합의 개념과 극성, 산염기, 완충제, 연력학 등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성장 호르몬에 대한 반응을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것이고요. 개념해 보게 되면은 비공유 결합은 생체 분자의 구조를 안정화시킨다. 그 다음에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공유 결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이 챕터의 주요 내용이 비공유 결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공유 결합이 뭔지를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담당하는 거대 분자는 수천 개의 원자 간의 강한 공유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즉 공유결합은 굉장히 강력한 결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공유결합만으로 생물 분자의 구조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는 없다. 많은 약한 결합들에 의해서 이러한 생명규지의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분자 간의 힘이 바로 이온 또는 분자 간의 결합을 형성하는, 이온과 분자 사이의 결합을 형성하는 비공유 결합이라고 명칭합니다. 이 장에서는 주요한 비공유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된 DNA나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표현이 있네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공유결합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은 비공유결합의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공유결합이라 그러면 우리가 코발렌트 본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보게 되면은 화학결합의 한으로서 두 개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방출하여서 전자쌍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쌍들을 서로 공유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가 전자를 방출하여서 전자쌍을 형성하고 그 쌍을 서로가 공유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쌍 결합이라고도 하고요. 각각의 원자가 동량의 전자를 방출하여서 쌍을 형성하려면 양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극결합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때 각 전자쌍을 형성하는 전자의 스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젤리 한번 볼까요? 수소의 공유결합이 있어요. 두 개의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서로 공유함으로 해서 수소 분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의 전자 중에서 4개의 전자를 공유하죠. 그러므로 해서 산소 분자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질소의 경우에 7개의 전자쌍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개가 공유하는 결합입니다. 그래서 4개가 서로 결합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중결합이라고 그러고요. 6개는 2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세 쌍이 되겠죠. 그래서 3중결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극결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의 경우 수소 공유결합, 산소 공유결합, 질소 공유결합은 동일한 원자끼리 형성되어 있는 결합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고요. 밑에 경우에 이산화탄소의 공결합이라고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원자죠. 즉 산소와 탄소, 2개의 산소와 1개의 탄소 사이에서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위에서 봤다시피 산소의 경우에는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탄소의 경우에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네요. 이 그림에 의하면 하나의 탄소와 하나의 산소가 각각 4개의 공유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입장으로 봐서는 이쪽의 산소와도 4개의 공유결합, 즉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산소와도 4개의 공유전자, 즉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결합, 전자쌍을 공유하여서 생기는 결합이고, 이거는 매우 강력하고 안정된 결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공유 결합의 중요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교과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가닥은 뉴클리오타이드 장기 선형 서열이 공유 결합으로 연기됩니다. DNA 가닥은 굉장히 아주 하드한 결합이죠. 하지만 3차원인 DNA 이중 나선 구조는 하나의 DNA 사슬은 굉장히 단단한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지만은 각각의 DNA 사슬이 서로 모여서 이중 결합을 형성할 때는 수많은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안정화됩니다. 비록 비공유 결합이 결합력이 약하지만은 많은 비공유 결합이 형성된다면 결합력은 점점 더 세지겠죠. 그래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단백질은 아미노산 사이의 공유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굉장히 타이트한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펩타이드 본드 같은 경우에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펩타이드 본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코발렌트 펩타이드 본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수많은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 결정이 되고 즉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단백질 같은 경우는 구조가 달라지면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조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다른 단백질 분자 또는 DNA와 결합하여서 더 높은 수준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즉 서로 다른 물질과 물질 사이에 그대 분자 사이에서의 결합도 역시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요. 2-1 그림은 인간 성장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슬라이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먼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약으로 휴먼 그로스 호르몬 혹은 GH 이렇게 쓰고요.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놈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것이 이 그로스 호르몬 지금 GHRH가 뇌하수체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것이 RH 그로스 호르몬을 릴리즈 시키는 데 관여한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로스 호르몬이 릴리즈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온 그로스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가지고 간에서 인슐린과 유사한 그로스 팩터라고 이름 붙여진 IGF-1을 이렇게 혈액으로 다시 내보냅니다. 그럼 이 IGF-1은 우리 몸 전신을 다니면서 성장과 연관된 중요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그로스 호르몬이 이 그림에서처럼 간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고 간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표적 기관으로 가서 그로스 호르몬으로서의 작용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이 그로스 호르몬의 3차원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들은 리콤비넌트 DNA라고 하는 재조합 DNA 1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재조합 DNA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휴먼 그로스 호르몬입니다.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키가 크지 않는 아이라든지 이런 또 그로스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리코미넌트 DNA가 되겠습니다. 백신도 보면 이런 리코미넌트 DNA 지금 코디스모리드 마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이런 리코미넌트 DNA 백신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은 어떤 작용을 통해서 기능을 수행하느냐? 자, 호르몬은 여러분들 보세요.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펩타이드성 호르몬, 단백질성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지질성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어떤 종류의 호르몬이든지 간에 반드시 호르몬은 지 스스로가 작용하지 못하고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결합이 될 때 호르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그림이 밑에 있는 2-1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2-1 그림에 의하면은 이런 인간 성장 호르몬은 인간 성장 호르몬 수용체에 와서 결합을 합니다. 인간 성장 호르몬과 같은 펩타이드성 호르몬은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포막은 지질 이중층이죠. 지질 이중층이기 때문에 이런 그로스 호르몬과 같은 단백질성 호르몬들은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용하기 위해서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처럼 이 초록색의 그로스 호르몬이 노란색의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세포 내에 신호 전달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성장이 촉진이 되는 것을 이 번개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스 호르몬은 제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콜레스테롤에서 유도되는 그 지질성 호르몬들은 세포막 자체가 이중지질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잘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교과서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 그림은 인체 내에서 그로스 호르몬이 어떠한 베네핏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브레인 펑션, 스킨, 헤어, 심지어 수면, 이뮨 펑션, 헐트, 바디 팻, 본 덴시티, 혹은 섹슈럴 펑션까지 포함해서 우리 인체 내에서 이 그로스 호르몬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에 대한 각각의 기능들을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죠.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봤던 2-1 그림에서 이러한 그로스 호르몬, 이것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 이러한 복잡함은 거대 분자 간 또는 거대 분자 내에 있는 무수한 비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슬라이드 하나 넘어갔는데요. 교과서 2-1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런 그로스 호르몬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 자체가 비공유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공유 결합을 해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유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은 수용체와 결합되면 잘 이탈되지 않겠죠. 그러면 지속적인 세포 신호 전달을, 세포 성장을 하기 위한 지속적인 신호를 세포 내에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로스 호르몬 수용체에 가서 자극을 준 다음에 이놈들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분해되어서 없어지죠. 또 필요할 경우에 이놈들이 만들어서 작용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서 그로스 호르몬과 연관된 생체 내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비공유 결합의 속성이라 해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A, B, C, D, E, F, G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대표적인 비공유 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온과 이온 사이의 결합. 자, 이온과 이온 사이의 결합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결합이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서로 만나게 되겠죠. 전기자극처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자 쌍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지는 결합. 쌍극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쌍극자 결합이라 이러고, 그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 쌍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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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유도 쌍극자, 쌍극자, 유도 쌍극자 이렇게 복잡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 반대로 발서의 상호작용과 수소결합 이렇게 크게 나눠줄 수 있는데요. 간단한 개념의 정의만으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온 결합을 보게 되면 교과서 19페이지 가장 간단한 비공유 결합입니다. 이오닉 본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던 바와 같이 한 개의 양전하를 띈 이온과 한 개의 음전하를 띈 이온 사이에서 형성되는 인력으로서 가장 간단한 그림이 바로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쌍극자 결합의 관계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생화학 내용에 크게 많은 분야에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생체 질병과 연관돼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는 조금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교과서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1페이지 보게 되면은 21페이지에 왼쪽 아래 부분 보게 되면은 반데르발스의 상호작용 또는 분산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쪽 패러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두 분자가 전혀 극성을 띠지 않거나 영구 쌍극상 모멘트를 갖지 않더라도 거리가 가깝다면 가까운 어떤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붙을 수 있다. 접근력에 의해서 분자 간의 전자분포는 일정하게 머무르지 않고 항상 이동한다. 두 분자가 매우 가깝게 접근하게 되면 한 분자의 전하는 부분적으로 양전하성이 되고 다른 분자의 전하는 부분적으로 음전하성을 띠는 개념. 이건 이제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인 반데르발스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 서로 붙으려고 하는 친화력을 가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데르발스의 상호작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고요. 22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22페이지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는 비공유결합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길 수 있으며 반데르발스 반지름에 의해서 거리가 결정이 된다.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합 거리에 의해서 반데르발스의 힘이 생긴다. 네 번째 수소결합으로 갑니다. 비공유 상호작용 중에서 수소결합은 생화학 분자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합입니다. 물을 포함하여서 많은 생물 분자의 특성과 구조가 수소결합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데 수소결합은 대부분 수소원자와 다른 원자 간의 공유 결합기와 산소, 질소 등의 다른 원자 간의 상호 분자 작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 2-10을 보게 되면은 물 분자의 결합을 보여주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예요. 밑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3페이지에 있는 개념을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결합은 가장 강하고 중요한 비공유 상호작용 중의 하나이다. 비공유 결합은 결합이 약하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수소결합이 좀 센 편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 수소결합은 단백질을 비롯한 큰 생체 분자 입체 구조의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3 지금 제시한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물의 구조와 속성. 물은 매우 신비로운 분자인데요. 유사한 분자량의 다른 수소화합물에 의해 비해서 물은 독특한 특성을 갖습니다. 다른 수소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가스이며 물보다도 끓는 점이 낮습니다. 왜 물은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되었을까? 이는 하나의 물 분자가 다른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2-10은 물 분자 내에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특이하게도 이 물 분자의 결합 각도가 직선 각도가 아니고 104.5도, 즉 180도가 아니고 104.5도로 휘어져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물 분자가 촘촘하게 서로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큰 힘이 되고 있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나타낸 그림이 2-11 그림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표 2-4는 물과 다른 화물의 특성을 비교한 내용들입니다. 맨 위에 있는 CH4 이게 메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메탄가스 표현을 쓰죠. 메탄가스. NH3 이거는 뭘까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그 다음 H2 물이죠. 그 다음 H2S. S는 황이죠. 이 황화수소입니다. 황화수소. 전부 다 물과 비슷한 이런 비공유 결합을 가지는 분자들입니다. 이런 메탄가스, 암모니아, 다 여러분들 암모니아 가스, 그 다음에 황화수소 다 기체잖아요. 그죠? 물만 독특하게 액체 상태로 남아 있는다. 그건 바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해 보신 바와 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로 갔어요. 25페이지로 왼쪽 아래에 용매로서의 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의 삶을 유지할 때 무엇인가에 의해서 용해된 이온과 물질, 분자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리고 1장에서 인체를 구성하는 70%가 바로 물이라고 그랬죠. 이 물은 굉장히 다양한 화학 분자들이 화학작용을 일어날 수 있는 용매로서도 작용할 수가 있겠죠. 물은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경향과 극성을 나타내는 성질로 의해서 세포 내에서 좋은 용매로서 작용한다. 물에 용해되어서 활성화되는 물질의 특성을 우리가 친수성, 물과 친하게 높다, 친수성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옆에 있는 개념, 물은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 극성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용매로서 작용할 수 있다. 3. 수용액에서의 이온 화합물. 대조적인 유기액체와 대조적으로 물은 이온성 화합물에 대한 우수한 용매에 해당하게 되겠고, 소금과 같은 격자형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매우 안정화된 이온 화합물도 물에 쉽게 용해될 수 있다. 이는 물 분자의 전기적 음성을 띠는 쌍극자와 이온 화합물의 양이온과 작용하고, 반대로 물 분자의 전기적 양성을 띠는 쌍극자와 이온 화합물의 음이온과 작용하여서 수용액 내에서 수화되어 물 분자 사이에 둘러싸이게 된다. 이런 현상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수화되어서 물 분자로 둘러싸여서 수화 껍질을 형성하는 과정은 에너지 측면에서 매우 승호되는 반응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내려왔어요. 물 분자로 둘러싸인 양이온과 음이온은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적 힘이 약화되어서 수용액 내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용액 내에서 친수소 분자,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룹을 기라고 그러는데요. 기를 갖는 분자는 물을 원활하게 작용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하이드록실기, 그 다음 카보닐기, 에스테르기 등을 갖는 단백질, 핵산 분자들을 용해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하이드록실기라면 한 개의 수소 원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 즉 OH를 의미합니다. 여기 표에다 제가 정의를 해놨죠. 그 다음 카보닐기라면 탄소와 산소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기, C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스테르는 좀 이따 다시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의를 다시 내야 되겠습니다. 또한 내부에 소수 결합을 갖는 분자도 물에 용해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림에서 2-13에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분자 내에서 수소 결합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있는 수소 결합과 동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또한 물 분자의 극성으로 말미암아 이온 화합물이 아니지만은 극성을 갖는 유기화합물들, 예를 들어서 페놀, 에스테르, 아마이드 등도 물에 용해된다. 페놀, 에스테르, 아마이드에 대한 정의는 또 해당되는 내용에서 상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요. 수용액 내 소수성 분자. 자, 두 번째 줄요. 무극성이며 이온이 아닌, 즉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없는 탄화수소 등의 물질이 물에 거의 용해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소수성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정의를 내려놨네요. 물에 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수용액 내 양친매성 분자. 소수성과 친수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양친매성,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양친매성. 자, 이걸 하기 전에 표 2-13,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수산기, 카보닐기, 에스테르기, 암모니아기, 1인산 에스테르기입니다. 구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잘 좀 봐두세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미 좀 잘 알려놓으면은 뒤에 나온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수산기 OH기 카본일기 산소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스테릭인데 뭔가 좀 다르죠. R이라고 하는 그룹에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 암모니아 NH3에 뭐 R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그 다음 카복실기 산소 2개에 또 R이 붙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인을 기준으로 해서 4개의 산소와 공유되어 있으면서 R기가 붙어 있는 이런 화학 결합들을 또 눈으로 여러분들이 잘 좀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한 양친매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양친매성은 다시 말해서 극성과 무극성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그림 나타낸 것처럼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 단백질 이중층이 되겠습니다. 양친매성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양친매성 분자로서 오른쪽에 3개의 분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무슨 이온, 무슨 연, 무슨 아민 이렇게 돼 있죠. 즉 다시 말해서 한쪽은 친수성, 물과 치달을 가지고 있는 거, 한쪽은 소수성, 그걸 이제 오른쪽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해놓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양친매성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산염기 쪽으로 넘어갔어요. 산염기 쪽으로 넘어가서 산염기는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을 해도 잘 알겠죠. 이거는 이제 수소 이온기의 상대적인 로우 값으로 나타내는 값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장을 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